제이시 더가드의 18년 노예 생활 이야기. 1991년 6월 10일은 캘리포니아 사우스 레이크 타호 남쪽에 있는 조용한 교회 마을 메이어스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로 시작됐어요. 언덕 위로 쭉 뻗은 키 큰 소나무들, 나무 수지 냄새가 살짝 섞인 맑은 공기. 제이시 더가드의 엄마 테리 프로비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동네 가게에서 일 시작했고 11살 딸 제이시는 계부 칼 프로빈이 돌보게 됐죠. 제이시는 맑은 파란 눈과 환한 미소를 가진 활발한 아이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학교 가는 날이라 제이시는 좋아하는 핑크색 티셔츠랑 핑크 바지, 그리고 살짝 핑크가 섞인 하얀 운동화를 신었어요. 핑크색은 제이시의 취향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절망 속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제이시는 언덕 옆에 자리 잡은 작은 통나무 집에서 나와 책 몇 권과 엄마가 전날 밤 준비해준 도시락이 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몇백 미터 정도였는데 약간 경사진 언덕을 지나야 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날 아침 제이시를 기억해요. 금발을 높이 묶은 작은 소녀가 11살다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빠르게 걷던 모습. 하지만 몇 분 뒤 제이시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낡은 나무 표지판이 있는 작은 공터였는데 갑자기 회색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평범한 중형 세단이었고 낮은 차체에 먼지 묻은 유리창이 전부였죠. 시골에서 자란 친절한 성격의 제이시는 운전자가 길을 물어보려는 줄 알았어요. 제이시는 멈춰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차를 봤죠. 갑자기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제이시가 반응할 새도 없이 전기 충격기에서 나온 전류가 제이시 가슴을 맞췄어요. 제이시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무릎이 꺾였고 주변이 캄캄해졌죠. 순식간에 조수석에서 여자가 튀어나와 제이시를 뒷좌석으로 끌고 갔고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엑셀을 밟아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계부 칼 프로비는 차고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차가 버스 정류장에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보였죠. 100m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칼은 제이시가 차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소리를 지르며 차고에서 뛰쳐나와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쫓아갔지만 낡은 자전거가 차 속도를 따라잡을 리 없었죠. 칼은 차가 커브를 돌며 사라지는 걸 보고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어요. 납치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몇 시간 뒤 지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봉쇄하고 단서를 찾기 시작했죠. 혼란에 빠진 칼은 자신이 본 걸 설명했어요. 회색 차, 남자와 여자 2명, 그리고 제이시가 끌려가는 끔찍한 순간. 경찰은 즉시 앰버 경보를 발령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평화롭던 메이어스 마을은 갑자기 언론의 폭풍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역 신문들은 제이시의 사진을 실었는데 학교에서 찍은 사진 속 제이시는 밝은 눈과 환한 미소가 돋보였죠. TV 뉴스는 칼에게서 소식을 듣고 눈물 속에 집으로 돌아온 테리 프로빈의 호소를 계속 내냈어요. 제 딸이 전부예요. 테리가 수십 개 마이크 앞에서 목이 메어 말했죠. 제발 제 딸을 집으로 데려와 주세요. 제이시가 좋아하던 핑크색은 곧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마을 곳곳에 핑크 리본이 나무, 울타리, 전봇대에 묶였고 고등학생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자원봉사자들이 길, 숲, 호숫가를 뒤지며 제이시의 흔적을 찾았어요. 사냥개까지 동원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버스 정류장에서 50m도 안 되는 곳에 버려진 제이시의 작은 배낭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1991년 6월 14일 America's Most Wanted라는 프로그램에서 납치 장면을 재현하며 제이시 가족의 도움을 요청했죠. 경찰 핫라인으로 수백 통 전화가 왔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어요. 어떤 목격자는 그날 아침 국도 50번에서 회색 차를 봤다고 했지만 번호판은 기억 못했고, 또 다른 사람은 20마일 떨어진 주유소에서 제이시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했는데 CCTV가 너무 흐려서 확인이 안 됐어요. 메이어스 마을은 점점 집착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제이시가 인신매매에 팔렸을까? 아니면 광활한 소나무 숲에 묻혔을까? 아무도 최악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몇 주간의 조사 후 경찰의 침묵은 희망을 좀 더 희박하게 했죠. 모두가 제이 씨를 찾는 동안 제이 씨는 190km 떨어진 캘리포니아 앤티옥에 있는 필립 가리도의 집 뒤 작은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필립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변태였고 아내 낸시 보카네그라와 몇 주 전부터 제이 씨 납치를 계획했어요. 그는 학교 근처를 차로 돌아다니며 10대 소녀들을 관찰했고 작고 순진해 보이는 제이 씨가 눈에 들어왔죠. 차에 끌려간 제이 씨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깨어났어요. 조수석에 낸시가 두꺼운 담요로 제이 씨를 꽉 누른 채 필립이 동쪽으로 차를 몰았죠. 제이 씨는 "우리 부모님 돈 없어요. 제발 풀어주세요라고 외쳤지만 필립은 운전석에서 낄낄 웃었고 낸시는 담요를 더 세게 누르며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창고 문이 쾅 닫히며 제이 씨 더가드는 완전히 낯선 세상에 갇혔어요. 더 이상 햇빛도 아침 새소리도 메이어스 이웃들의 친절한 인사도 없었죠. 대신 습기 찬 어둠, 썩은 나무 냄새와 필립이 방음을 위해 깐 낡은 카펫에서 나는 오래된 기름 냄새뿐. 창고는 3평방미터 정도 되는 좁은 공간으로 합판과 녹슨 철판으로 대충 지어졌고 창문도 환기구도 없었어요. 안에 낡은 매트리스가 바닥에 덩그러니 있고 옆에 플라스틱 양동이가 변기 대용으로 놓여 있었죠. 필립이 제이 씨에게 준 건 더러운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 제이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매트리스에 웅크린 채 손은 녹슨 철봉에 수갑으로 묶여 있었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두려움에 목이 막혔죠. 문이 열릴 때마다 필립이 차가운 눈빛과 비뚤어진 미소로 들어왔어요. 말은 많지 않았고 옷 벗어나 누워 같은 짧은 명령만 했죠. 처음엔 제이 씨가 발버둥치며 울고 애원했지만 필립은 꿈쩍도 안 했어요. 성인 남성의 힘으로 11살 소녀를 제압했고 그럴 때마다 제이 씨의 순수함이 조금씩 짓밟혔어요. 필립은 제이 씨의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 망가뜨렸어요. "내 엄마는 너 대신 다른 애를 낳았어 라거나 내 계부가 경찰에 네가 집을 나갔다고 했대 같은 거짓말을 했죠. 어린 제이 씨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제이 씨는 세상이 자신을 잊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메이어스 집, 타호 호수에서 놀던 오후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고 어둠 속 생존이 전부가 됐죠. 낸시는 처음 며칠은 거의 안 나타났어요. 하지만 나타날 땐 필립보다 더 무서웠죠. 때리거나 소리 지르진 않았지만 제이 씨를 물건 보듯 조용히 쳐다봤어요. 한 번은 딱딱하게 굳은 샌드위치를 바닥에 던져놓고 말없이 나갔죠. 배고프고 떨리던 제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걸 주워 먹었어요. 왜 이 여자가 필립을 돕는지 이해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낸시가 피해자가 아니라 차가운 잔인함을 숨긴 공범이란 걸 깨달았어요. 필립 가리도는 법과 낯선 사이가 아니었어요. 1951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부모가 자주 싸우고 방치하는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죠. 10대 때부터 마약, 포르노 잡지, 급우 성추행 같은 이상행동을 보였어요. 1972년 21살에 14살 소녀를 약물로 잠재우고 강간에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해 재판까지 안 갔죠. 그때 처벌받았다면 제이 씨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중에 많은 사람이 했어요. 1976년엔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우스 레이크 타호에서 25살 캐서린 캘러웨이를 납치해 창고에 가두고 5시간 동안 강간했죠. 피해자가 탈출해 신고했고 법정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필립을 만성 성도착자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진단했어요. 1977년 50년형을 받았지만 논란이 된 사면 정책 덕에 11년 만인 1988년에 풀려났어요. 발목에 추적 장치를 차고 관리관 감독을 받았지만 그 시스템은 이 괴물을 막는 데 실패했죠. 낸시 보카네그라는 1981년 교도소 자원봉사자로 일하다 필립을 만났어요. 무표정한 눈을 가진 조용한 여자였던 낸시는 필립의 조종에 끌렸고 교도소에서 결혼한 뒤 그의 오른팔이 되어 끔찍한 범죄를 도왔어요. 시간이 지나며 제이 씨는 의지를 꺾였어요. 필립은 제이 씨가 본명을 말하거나 쓰지 못하게 하고 엘리사라는 이름을 강요하며 과거를 지웠어요. "내 가족은 널 잊었어. 이제 넌 내 거야 라며 조롱하듯 말했죠. 한 달 반쯤 창고에 갇힌 후 제이 씨는 뒷마당 더 큰 방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침대에 수갑으로 묶여 있었어요.
처음 3년 동안 필립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제이 씨를 강간했어요. 1994년 13살의 제이 씨는 첫 아이를 임신했죠. 필립과 낸시는 그걸 선물이라 했지만 제이 씨에겐 고통의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첫 딸은 밀폐된 방에서 의료진 없이 태어났어요. 낸시가 산파 역할을 하며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낡은 담요로 아기를 감쌌죠. 필립은 이름을 엔젤이라 짓고 제이 씨와 아이들이 낸시를 엄마라 부르게 했어요. 제이 씨는 낸시의 질투를 피하려 언니 역할로 살아갔죠. 1997년엔 둘째 딸 스타리지 태어났고 필립의 학대는 줄었지만 통제는 여전했어요. 제이 씨는 필립이 가져온 작은 TV 더 처유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자신 곁에 두며 필립으로부터 지켰고 희미한 기억 속 외부 세계 이야기를 들려줬죠. 하지만 두 딸은 창백한 피부와 공허한 눈으로 자라며 엄마의 진짜 정체를 몰랐어요. 18년 동안 제이 씨는 몇 번이나 구출될 뻔했지만 시스템의 무책임으로 기회가 날아갔어요. 이웃이 울타리 너머로 제이 씨를 보고 잠깐 대화했지만 필립이 나타나 끌고 들어갔죠. 누군가는 뒷마당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깊이 조사하지 않았어요. 1988년부터 2009년까지 관리관이 집을 60번 이상 방문했지만 제이 씨와 아이들이 갇힌 뒷마당은 확인하지 않았죠. 2006년 관리원이 필립 집에서 제이 씨의 12살 딸 엔젤을 만났어요. 필립은 동생 아이라고 둘러댔고 관리원은 서류 확인 없이 넘어갔죠. 단 한 번의 의심만 제대로 됐어도 제이 씨는 더 일찍 구출됐을지도요. 2009년 8월 24일 필립이 UC 버클리에서 15살 엔젤과 12살 스타릿을 데리고 종교 행사 허가를 받으러 갔어요. 신의 사명 운운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매니저 엘리 제이콥스가 의심했고 창백하고 이상한 옷차림에 겁먹은 듯한 두 소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필립의 성범죄 전과가 드러났죠. 다음 날 관리관이 집을 수색했지만 낸시와 필립의 늙은 엄마 외엔 이상한 점을 못 찾았어요. 필립은 두 소녀가 친척 자식이라 했고 관리 위반으로 경고받은 뒤 풀려났죠. 8월 26일 필립은 낸시 두 딸 엘리사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따로 신문 받으며 제이 씨는 처음엔 필립을 좋은 사람이라 감쌌지만 수사관 압박에 진실을 털어놨죠. 필립도 결국 1991년부터 제이 씨를 납치하고 강간했다고 자백했고 제이 씨는 본명을 밝히며 18년 지옥이 끝났음을 알렸어요. 필립과 낸시는 즉시 체포됐어요. 2011년 6월 필립은 431년형, 낸시는 2029년 가석방 가능형을 받았죠. 제이 씨는 가족과 재회하고 아이들 양육권을 얻었으며 필립 관리 실패로 캘리포니아주로부터 $2,000만 보상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미국 법 시스템에 큰 질문을 남겼어요. 2009년 감사보고서는 필립의 조기 석방, 느슨한 감독 등 수많은 허점을 지적했죠. 무시된 신호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이 씨는 18년 어둠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요.